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온 건 내가 일에 깊이 몰두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통화할 여유도 없었고 잠깐 망설이는 그녀의 침묵이 이어지자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려던 찰나 민정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딸아이의 분명한 고통 앞에선 그 어떤 일도 의미를 잃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아빠한테 말해봐. 그녀의 흐느낌 속 절망을 듣고 있자니 숨이 막힐 정도로 무력했다. 혹시 누가 세상을 떠났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나? 혹시 임신이라도 된 걸까? 수많은 가능성이 마치 세탁기 안의 옷처럼 머릿속을 마구 휘돌았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정말 임신한 걸까? 알았어. 지금 집에 갈게. 하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곧바로 덧붙였다. 아빠, 엄마랑은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봐요. 뜻밖이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늘 서연이에게 먼저 의지했는데 말이다. 그래, 어디서 몇 시에 볼지만 알려줘 라고 다시 대답했다. 민정이와 나는 퇴근 후 공원 안호숫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기 전 그녀가 슬프게 말한 그 마지막 한마디가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난 완전히 멍한 상태였다. 민정이의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 슬픈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대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민정이랑 지윤이, 준호?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연이와 내가 처음 만난 건 2005년 내가 부산 해군기지에서 육지 휴가를 나왔을 때였다. 서연이는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단순하고 열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손님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던 허름한 주점에서는 너무 아까운 여인이었다. 짧게 말하자면 그 휴가 기간 내내 난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고 파병 후 다시 돌아왔을 때는 결심이 서 있었다. 꼭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우리는 몰래 결혼식을 올렸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 내 부대는 동해로 급히 배치되었다. 나는 서연이를 고향으로 데려가 부모님이 소유하신 작은 전셋집에 머물게 했다. 배를 타기 전 친구들을 소개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녀는 좀 더 개성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데 익숙했기에 시골스러운 내 친구들이 그녀에겐 너무 단조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낯선 곳에 홀로 남긴 채 떠나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가 보낸 첫 편지를 받고 마음이 놓였다. 미란이라는 여성을 만났고 금세 친해졌다고 했다. 서연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나와도 금방 가까워졌던 것처럼. 편지에는 나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동시에 미란, 그녀의 남자친구 두식,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바쁘게 지낸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녀는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두 번째로 동해에 파병되었을 때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연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가 이별하며 나눈 마지막 밤이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민정이가 태어난 직후 나는 운 좋게도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 교육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서연이와 민정이는 가끔 교육 중인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딸아이를 처음 본 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 물론 아내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었다. 다시 배를 타기 전까지 짧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데자비처럼 내가 두 번째로 동해에 파병되었을 때 또 한 번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이가 다시 임신한 것이다. 지윤이는 고집스러운 아기였다. 42주가 될 때까지 세상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혹시 유산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서연이는 강하고 단단했다. 나는 당시 멕시코만에 배치되어 있어 출산에 함께하지 못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단 일주일만 집에 머무르고 제대 서류를 마무리하러 다시 부산으로 향해야 했다. 그래도 귀국 직후엔 임신 초기였던 서연과 함께 나마즈 분만 호흡 수업에도 다녔다.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다. 38주 만에 우리 삶 속에 불쑥 들어온 존재였다. 서연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퇴직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어머니께 물어보았다. 미란이랑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엔 거의 못 봤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이가 생기면 원래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게 되잖니. 서연이도 이제 정착한 거야. 새로운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녀가 아는 사람들 다 애 키우는 엄마들이지. 그렇게 우리는 고향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해군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지역 방송국의 엔지니어로 취직할 수 있었다. 급여도 만족스러웠고 12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부서장 자리까지 올라갔다. 아이들은 건강했고 활기찼으며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그렇게 비틀어졌을까? 나는 공원 호숫가에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가시질 않았다. 기다림은 불안만 더 키웠고 이내 새 아이가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셋 다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민정이가 나를 벤치로 이끌었다. 나는 두 딸 사이에 앉았고 준호는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윤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빠. 민정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저희는 아빠를 사랑해요. 우린 언제나 아빠의 자식이에요.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민정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 학교에서 가계도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알아보려고 저희 셋의 DNA를 병원에 맡겼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은지 이모가 예전에 자기 가족 DNA 검사 결과 얘기를 해줘서요. 엄마랑 아빠에게도 깜짝 선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거랑 지훈이 거, 준호 거 3개를 맡겼어요. 나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어디로 향할까? 그리고 나는 민정이가 곧 말할 것 같은 그 끔찍한 말을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았다. 아빠, 우리 아빠 자식 아니에요. 민정이는 내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내 DNA는 없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순간 안도에 가까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이들이 착각한 거겠지. 분명히 뭔가 실수일 거야. 아빠, 그 결과에는 아빠랑 연결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엄마 쪽 친척들은 다 보이는데 아빠 쪽은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싸늘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서연의 유전자만 제대로 나왔고 내 쪽은 누락됐을까? 셋 다 같은 결과야? 믿기 어려웠다. 응, 우리 셋 다. 그리고 우린 전부 친형제야. 지윤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는 우리 아빠야. 진짜 아빠야.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준호는 울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꾹 참고 있었다. 콧물을 훔치며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찼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딸아이의 잔잔한 흐느낌과 아들의 신발 밑창이 땅을 긁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23만 결과 보고서 줘. 얘들아, 오늘 밤 영화 보러 가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오면 어떻겠니?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해야겠다. 나는 두 딸을 꼭 끌어안았다. 준호는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용감하게 버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민정이는 보고서를 내게 건넸고 아이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셋 다 다시 돌아봤다.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보고서가 뭐라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아이들이고 난 너희보다 더 좋은 자식은 바랄 수 없어. 다시 한번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혼자 남은 나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다. 실수는 없었다. 그들은 분명 서연의 자식들이었지만 내 자식은 아니었다. 부계 쪽엔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아이들조차 결과에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로 돌아섰다. 평소처럼 내게 다가와 포옹하려고 팔을 벌렸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세로 얼어붙었다. 왜 그래? 나는 이제껏 그녀에게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애들 아빠가 누구야, 서연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커다랗게 흔들렸다. 뭐라는 거야? 민정이가 지윤이랑 준호 셋 다 DNA 검사를 했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나는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고 이를 악문 채 다시 물었다. 애들 아빠가 누구야?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준호는 당신 아이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헛소리 하지 마. 준호도 두 아이랑 유전자가 일치해. 셋 다 완전한 친남매야. 대체 누구랑 잤어? 이 여편네야? 아직도 그 인간이랑 관계 있는 거야? 나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먹은 꽉 쥐어졌고 팔은 내 몸 옆에 딱 붙인 채 간신히 자신을 억눌렀다. 이건 말도 안 돼, 현수야. 말도 안 돼. 서연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붙잡아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움찔하며 나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듣게 만들 테니까. 내 위협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그녀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나도 너무 아프고 너무 분노해서 스스로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다. 서연이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때 난 이 낯선 시골 마을에 홀로 남겨졌어.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떠났고 당신 친구들은 나랑 너무 달랐어. 지루하고 답답했어. 그러던 중 미란을 만났고 그녀는 날 동네 술집에 데려갔지. 거긴 부산 클럽에서처럼 향정약들도 있었어.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나는 19이었고 파티와 자유에 익숙했어.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여기에 두고 떠났잖아. 미란이랑 두식이는 재밌었어. 술 마시고 약하고 웃고 떠들었지. 당신이 떠난 지 2주도 안 돼서 내가 두식이 옆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있었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나도 몰라. 아마 그들 중 한 명이겠지. 서연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이 아버지이길 바랐어. 진심이야. 당신이 떠나기 전 우리 자주 잠자리를 가졌으니까 가능성은 있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체념하듯 입을 다물었다. 젠장,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단 2주도 못 참은 거야? 게다가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대체 누가 아이 아버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벌떡 일어나 두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려쳤다. 장난하냐? 넌 거짓말쟁이야. 서연이는 몸을 움츠리며 의자에 더 깊이 파묻혔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재미있게 놀았을 뿐인데 어느 날 깨어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 그래, 정말 잘 저항했겠지. 그런데 그 후 3년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또 반복했잖아. 나는 주먹으로 탁자를 부숴버리고 싶었고 의자를 들어 냉장고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서연을 해치고 싶었고 동시에 나 자신도 망가뜨리고 싶었다.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싱크대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거리감을 두고 싶었을 것이다. 나도 저항했어. 정말 그랬어. 하지만 미란이 영상이 있었어. 그걸 당신 부모님께 보여주겠다고 협박했어. 두 여자가 함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단체 몇 명이랑 잔 거야?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두식이는 매주 파티를 열었어. 한 번에 5명, 6명, 어떤 날엔 그보다 더 많았고 가끔은 미란도 함께 있었어. 대부분은 나 혼자였지. 임신을 피하려고 피임약이랑 응급약도 썼어. 그런데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착각한 거야.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이길 바랐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허공을 응시했다. 내가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더 혐오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당신이면 충분했어. 그래서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었어. 서연이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옆에 없었잖아. 아마 미란의 협박이 핑계가 되었을 수도 있어. 이왕 해야 한다면 차라리 즐기자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는 내 표정을 읽고 잠시 멈췄다. 당신 마음을 찢는 말이란 거 알아. 하지만 거짓 없이 말하고 싶어. 그래, 그 사람들 처음엔 약을 썼고 날 협박했고 내 의지를 꺾었어. 하지만 나중엔 나 스스로 받아들였어. 서연이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이 없었어. 정말 필요했는데 당신은 없었어. 나는 미란이랑 클럽을 다녔고 그녀는 자꾸 날 주차장으로 데려갔어. 그녀 친구들과 차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 미란의 차 뒷좌석, 두식이의 밴, 혹은 그녀가 차를 빌렸을 땐 낯선 남자의 차에서도. 그러다 어느 순간 단체로 이뤄지는 일들까지. 보통 토요일마다 그랬어. 그런데 당신이 집에 돌아오는 날만큼은 절대 안 갔어. 모임도, 클럽도. 난 오직 당신만 필요했으니까. 서연이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당신이 이란이나 두식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피했어.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지. 늘 아이들과 함께 있거나 내 옆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은 그때 어디 있었지? 나는 참을 수 없이 날카롭게 물었다. 민정이랑 지훈이는 당신 어머니가 봐주셨어. 어머니는 내가 외로워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 난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부산의 그 화려하고 복잡한 분위기, 술집과 클럽,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왔잖아. 거기서 내군들한테 늘 주목받았고 솔직히 그 관심이 싫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결국 익숙해져 버렸어. 이용당하는 것도, 그런 눈빛도. 난 충격에 말이 막혔다. 지금 내 아내는 마치 이 모든 게 내 탓인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안에서 치솟는 분노가 말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이랑 같이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너의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는 비틀린 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 말투, 딱이네.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재미로 노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날 밤, 당신이 마지막 파병에서 돌아오기 직전, 이란이 몸이 안 좋아서 혼자 클럽에 갔어. 아이들은 이미 당신 어머니께 맡긴 상태였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어. 그땐 이미 내가 스스로 그곳을 찾고 있었던 거야. 그날도 익숙한 사람이 있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차로 따라갔지. 일이 끝난 뒤 옷을 입고 있는데, 그가 내게 돈을 건넸어. 왜 주냐고 묻자 이란이나 두식이가 없어서 대신 주는 거라고 했어. 평소엔 그 둘이 돈을 가져간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 난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더 밑바닥이었다는 걸. 눈물이 다시 그녀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깨달았어. 서연이는 몇 초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결심했어. 미란이랑 두식이한테 꺼지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설령 내가 잡혀가더라도 당신은 한 달 안에 집에 올 예정이었고 나는 그저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었어. 그녀의 얼굴은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난 오직 당신만 원했어. 한 달? 그럼 준호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도 모르겠어. 두식이가 마지막이라며 고집을 부렸는데 피임약도 썼고 콘돔도 썼어. 그래서 난 정말 준호는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과연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나 다른 그림자가 함께 있었던 걸까? 그리고 머리를 세게 때리듯 진실이 떠올랐다. 불과 2주. 단 2주 만에 그녀는 두식이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시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짐 챙겨 애들한테 인사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아마 처음 두식이 옆에서 깨어났을 때 얘기했더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수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야. 해야 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다리를 벌리던 사람이.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당신만이었어. 나 정말 항상 당신만 바라봤어. 그녀는 내 눈빛을 읽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다. 서연은 흐느낌을 참으며 일어섰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대부분의 옷을 챙겨 나간 후 떠났다고 했다.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는 몰랐다. 다음 날 내가 출근한 사이 그녀가 다시 집에 다녀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었다나. 하지만 아이들은 냉정했다. 특히 민정이는 차가웠다. 이웃의 말로는 민정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밀어내며 소리쳤다고 했다. 더러운 짓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 여긴 엄마 있을 때 아니야. 지윤이와 준호는 마당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봤다고 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서연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은행에서 대부분의 현금을 인출해갔고 투자 계좌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결국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내가 가진 셈이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기에 이혼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고 2년이 지나 실종으로 이혼을 신청했다. 어머니는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그보다 더 사랑한 건 손주들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다. 서연의 문란했던 과거,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의 정체. 하지만 결국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눈물을 흘리셨다. 애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고? DNA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북유럽 쪽 혈통이래요. 스웨덴 사람들이 많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너랑도 일치했단 말이야? 아니요. 사실 제 DNA는 검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제 여동생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걸 말 안 해도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진심으로 아무 문제가 될 줄 몰랐어. 넌 우리 아들이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아닌가? 그럼 내 아이들이 여동생과도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현수야, 넌 입양됐단다. 그땐 너희 누나 돌보던 스웨덴 출신 가정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가졌지. 우린 아들을 원했고 그래서 널 입양했어. 내 친엄마는 너 낳고 스웨덴으로 돌아갔단다. 넌 우리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바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세 아이 모두 나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었다. 이미 말했듯 우리는 다시는 서연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끝내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걸까? DNA 결과만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그녀의 과거를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 해도 그녀의 과거를 잊을 수는 없다. 단 2주. 결혼 후 단 2주 만에 무너진 신뢰. 처음엔 강요였을지 몰라도 결국 그녀는 그 삶을 받아들였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끔 말한다.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결말은 이렇게 된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배신의 비밀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잘 지키세요. 안녕히 계세요.